태극 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행복은 고통, 쾌락, 선악, 나아가 정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논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다룹니다. 병이 든 사람이나 절대적 빈곤 속에 빠진 사람이나 지인의 화가 닥칠 경우 인간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이룰 경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정했을 경우 목표가 달성되면 행복감을 느끼죠, 마음에서. 그러면 고통의 해방으로부터 느끼는 행복이 쾌락의 느낌과 일치하는 것일까? 배설을 하지 못해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배설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때의 느낌과 맛있다는 쾌락의 느낌이나 성관계를 가질 때의 쾌락의 느낌은 질적으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 있다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의 어떤 느낌과 고통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는 좀 약간 느낌이 실적으로 느낌이 다르죠. 따라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는 하지만 쾌락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게 되고, 행복 이꼬르 쾌락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이 쾌락보다 더 범위가 더 크죠. 쾌락을 느끼면서 어,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도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 행복이 고통을 포함한다. 행복이 쾌락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해지면 졸음이 오는데, 졸음이 오는 것은 고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는 것은 고통이죠. 따라서 수면력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해방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대부분 인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쾌락의 누림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악은 행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남의 것을 약탈해서라도 행복을 얻고자 하면 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정의롭게 혹은 섭리에 입각한 자비와 사랑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면 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정의롭게 그리고 섭리에 입각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악을 저지르진 않겠죠. 행복은 마음의 한 상태를 가리키며 선악 그 자체는 아니지만 행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정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악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행복에 대한 집착 플러스 남의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관념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겠죠. 왜 그런가요? 주석에 달려있죠. 이 식은 완전하지 않다. 악은 무지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쾌락이나 행복에 집착해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몰라서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보다 완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악은 행복에 대한 무지, 오와 또는이죠. 행복에 대한 집착, 오와 무지 플러스 남의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관념. 그래요. 생명이나 재산을 약탈하고자 하는 관념이죠. 정치 역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정치인들은 늘 말하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수많은 정치 사상가들도 결국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따르는 주의를 따르면 행복해진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는 뭐라 하나요? 사회주의자는. 시장과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해야지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요. 다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해요. 사상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오직 태극 신금에서만 어떤 삶을 추구하나요?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죠. 그래요. 또한 어떤 제도의 구성 원리를 추구하는 정치인들도 이런 식으로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행복해진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제도 그래요.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지, 보다 자주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 시대에서 가장 달성 가능한 행복 형태는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없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의 유형은 제각각이니 일반적 인간형을 관념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상당한 노력과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나 시도는 이루어지지조차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가리켜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에는 관심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치를 한다. 어떤 정책을 집행한다. 또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래요. 그런 거 잘 알고 또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 투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잡으면 뭐 행복을 느끼겠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참된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인 거죠. 권력 투쟁이 아닌 거죠. 그거는 권력을 지향하는 개인이나 집단, 정당과 같은 어떤 집단의 문제일 뿐 국가나 국민들의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행복을 마음의 상태가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상태로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신을 믿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든가 국가나 민족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든가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적절하게 지니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뭔가요? 행복한 삶을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규정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든가와 같은 주장들이 그러한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의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러한 규정들은 계속 변할 수 있죠. 유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지라 확인이 가능한 마음의 상태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행복은 마음의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행복감은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나 민족을 위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행복감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그걸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뭐라는 뇌피셜이라 하죠. 마음의 상태에 의한 접근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면서 시대별 공간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음의 상태에 의한 접근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죠. 모든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죠. 조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또 시대별 공간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위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팔리가 생성된다.
유의사실은 뭔가요? 뭐 행복 그게 아니죠. 쭉 앞에 쓴 말이 있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 앞에서 뭘 언급했나요? 이 말들, 그리고 핵심들을 이해하게 되면 무파괴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의죠. 이건 무구팔계죠. 그래요. 무구팔계. 무구팔계를 규정하면 이렇죠. 첫 번째에게는 절대자, 두 번째에게는 절대자의 심검, 세 번째에게는 절대자의 몸, 네 번째에게는 절대자의 무와 절대자의 마음을 가리키죠. 다섯 번째는 무가 뭘까요?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여러 세상들이 있기 전의 세상과 그때의 절대자를 가리키죠. 그때의 절대자는 항상 그대로이겠죠. 항상 있겠죠. 세상이 있건 없건. 그리고 이 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태그. 섭리가 무국에 섭리가 결합되는, 섭리가 이제 내재하는 거죠. 양의 섭리가 드러난다. 드러난 섭리, 발괴, 세상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사유할 때 위에서 언급한 태극과 무파괴를 명상한 뒤 사유를 하면 참된 지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용기를 기준으로 지나친 쪽으로 이어지면 무모에 이르고 부족한 쪽으로 이어지면 겁에 이르지요. 관우를 기준으로 지나친 쪽으로 이어지면 방탕에 이르고 부족한 쪽으로 이어지면 인색에 이르지요. 긍지를 기준으로 지나친 쪽으로 이어지면 헌영에 이르고 부족한 쪽으로 이어지면 비굴에 이르지요. 이는 하나의 심리선상에 있는 것을 상태에 따라 명칭을 붙일 수 없으니 기준을 통해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과 두 부분의 명칭을 적용하게 되니 세 단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기준을 정하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 상태를 볼 때 용기라는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용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나친 쪽으로 이러면 무모에 이르죠. 근데 용기와 무모 사이는 수많은 마음의 상태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정해야지 이제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 마음의 상태, 용기에서 무모에 이르는 마음의 상태를 다 이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겁도 마찬가지죠. 용기가 부족할 때 겁이 생기죠. 많이 부족할 때 겁이 생기는데 그 중간에 많은 상태가 있겠죠. 그래요. 처음 인식할 때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둘로 나누고, 이것이 또 선상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그러면 그릇된 분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경제활동의 실적 차이에 따라 인간들을 분리하면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하나의 양의가 성립하지요. 그렇죠. 경제활동 실적 차이, 재산을 투입하면서 활동하느냐 아니면 활동만을 거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죠. 둘 다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이죠. 그래요. 2017년도에는 사회에서의 기능 수행 과정으로 했는데 다른 양의를 만들 때 기준을 바꾸죠. 좀 더 합당한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업 소유자 근로자와는 별개의 것이죠. 이 두 개의 양의를 합치면 사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업 소유자도 저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근로자도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개의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있다. 자본자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월등히 잘 산다. 월등히 소득도 높고 그래야 되겠죠. 노동자 계급 월등히 소득이 작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가지 범주를 해버리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라야 되죠. 근데 기업 소유자가 저소득자가 많다, 혹은 또 근로자가 고소득자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땐 분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양의를 2개 만들어 4개의 범주를 구성하여 분석한 뒤 8개를 만들면 비교적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2개의 기준을 합쳐 1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분리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4개의 범주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고소득자이면서 기업 소유자, 저소득자이지만 기업 소유자, 고소득자이면서 근로자, 저소득자이면서 근로자, 이 4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차라리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분석했으면 오히려 좀 더 나은 견해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이 사회 내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삶의 양식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관계로 삶의 양식이 빠진 인간 분류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양식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다루겠죠. 그런데 삶의 양식을 결합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분류는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죠. 예전부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많이 비판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얼마나 알길래 이렇게 비판을 막 하느냐.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패를 하고 남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그냥 덩달아 상식적인 선상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집착에 빠진 사회, 우리는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 같은 빨갱이들은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접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이 알아요. 보세요, 내 책장인데 자본론도 있고 그래요. 원래 한 상하 한 5권 6권 정도 되는 책인데 자본론 있잖아요. 원래는 다 했었겠죠. 그래요. 수십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이사 다니면서 분실했겠죠. 이게 보세요. 이거 두꺼운 책 있잖아요.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1, 2, 3, 4, 5, 6 다 있잖아요. 다 봤던 것이죠. 많이 알아요. 모르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래요. 뭐 책을 잘 못 읽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 흥미를 끄는 책이 있으면 저자가 쓴 글들은 다 읽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마르크스가 쓴 글을 다 읽지 못했겠죠. 번역된 거는 다 읽어봤겠죠. 그 당시에 거지랑한 거 다 읽어봤어요.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정치학, 시학 뭐 다 있잖아요. 헤겔, 정신현상, 역사 철학 강의, 논리학, 뭐 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철학 강요 뭐 이런 거. 뭐 왠지 그래요. 그래요.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마음의 상태 역시 태의 이치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목표와 현실이 일치되면 행복에 이르고 불일치하면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불행에 이르게 될 수 있죠. 반드시 불행에 이르는 건 아니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불일치하면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가 불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처럼 존재를 분석할 때는 올바른 기준 하나를 만들어 두 동강낸 뒤 양의를 만들어 파악하면 됩니다. 양의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양의를 하나 더 만들어 파악하면 되고 합쳐서 파악하는 거죠. 그것도 부족하면 선전팔기를 만들어 파악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핵심이 되는 실제에도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확인하면서 현실과 확인하면서 그래요. 기준을 정하고 양의를 만들어서 합치고 이러면 실제에 접근하게 되겠죠. 하여간 이 방식에 어긋나게 연구하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가 세상을 그렇게 구성하였고 절대자가 그렇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연구 역시 그 원리를 따라가야 올바른 견해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